눈물을 마시는 새 막바지에 등장했던 나가소녀 그리미 마케로. 그녀는 대호왕의 뒤를 이어받아 아라짓 왕국의 두 번째 왕이 되었으며 나가들이 일으킨 천일 전쟁 이후 아라짓 왕국을 아라짓 제국으로 개편해 아라짓 제국의 초대 황제 원시제가 되었습니다. 원시제는 천재라는 명성에 걸맞게 짧은 기간 동안 뱀단지와 제국의 이동수도 하늘놀이를 이용해서 제국의 거대한 영토를 큰 문제 없이 통치할 수 있는 마법 같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후 원시제가 통치하는 아라짓 제국은 태평성대를 맞이하죠. 하지만 짧은 시간에 추운 북부 땅에서 워라벨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해서였을까요? 원시제는 아라짓 제국을 만들고 12년 만에 후세도 남기지 못하고 요절합니다. 원시제는 천일전쟁 이후로 남쪽 나가들과 사이가 좋지 않아 심장적출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녀의 죽음은 제국의 백성들을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후 원시제의 유언에 따라 라세라는 이름의 나가여인이 다음 황제 자리를 승계받습니다. 새로운 황제는 하늘을 다스리는 황제라는 뜻의 치천제라는 황명으로 제국을 통치하죠. 거대한 망치를 든 검은 깃털의 레콘과 일행인 듯한 애꾸눈의 소녀는 황제의 친위대 금군 중 한 명이자 눈마새에 등장했던 대형 도끼를 사용하는 레콘, 지라더를 마주합니다. 대형 망치를 든 검은 레콘의 이름은 지멘. 그는 황제에게 원한이 있었고 그래서 그녀를 죽이겠다는 수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멘과 함께하는 소녀 아실 역시 인간이지만 지멘과 같은 수건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기에 황제의 금군 중 가장 강하다고 알려진 지라더가 황제의 명을 받고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 찾아온 상황이었습니다. 지라더는 지멘과의 전투를 준비합니다. 잠시 후 두 레콘은 맞붙는데 얼마 뒤 한 레콘의 거구가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레콘은 승천한 티나안만큼 강하지만 티나안이 사라졌기에 무적이라고 알려진 최강의 레콘, 지라더였죠. 겨우 숨만 붙어있는 지라더에게 애꾸는 소녀 아실이 다가오죠. 아실은 지라더에게 황제에 대한 불만과 분노를 말하지만 지라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황제는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지라더는 죽기 전에 지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자신의 도끼를 납병하고 싶으니 도끼를 최후의 대장간에 전해달라고요. 지멘은 아무리 적이라도 두 번이나 되는 나가들의 침공, 2차 대확장 전쟁과 천일전쟁으로부터 북부 땅을 지킨 전설적인 레콘 영웅 지라더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는 지라더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약속했고 최대한 예의 있게 지라더의 목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지멘과 아실은 지라더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최후의 대장간으로 향합니다. 이 내용은 루리웹의 세결님이 그려주신 팬만화가 있는데 그걸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설명란에 링크 걸어놓겠습니다. 아라짓 제국의 공후귀족들은 황제에게 충성을 서약하려고 했지만 아라짓 제국의 황제, 치천제는 이를 거부했고 이는 아라짓 제국의 귀족들과 황제 간 갈등의 시발점이 되어 서로에게 시발시발거렸습니다.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 황제에게 대립하는 귀족들, 서약지지파들과 이를 거부하는 황제는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각자에게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갈등은 심해졌습니다. 결국 치천제는 칼을 빼들었고 그 칼 끝에는 서약지지파의 수장, 아이조 규리아가 있었죠. 규리아 전쟁이 시작되고 약 한 달쯤 후 규리아 성 주변에는 이동하는 제국의 공중수도 하늘놀이와 4만 명에 달하는 제국군 병사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제국군의 진영에서 5명의 레콘이 거대한 철공을 들고 나타납니다. 이들은 황제의 금군이자 오레사수로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2m짜리 철공으로 규리아 성을 조준하고 발사합니다. 5개의 철화살은 동시에 성벽의 같은 지점에 명중했고 성벽이 폭발과 함께 파괴되죠. 이때 발생한 폭발에 맞춰 4만 명의 제국군이 규리아 성으로 돌격합니다. 오레사수들은 계속 공격을 이어갔고 오레사수들의 세 번째 공격에 규리아 성의 성문이 박살납니다. 풀템 애쉬가 5명 있는 제국군, 챔피언 없이 미니언만으로 싸워야 하는 규리아. 애초의 시작부터 승패가 결정난 전쟁이었죠. 제국군이 점령 중인 규리아 성 내부, 한 규리아 소년 장수가 여인에게 칼을 휘두릅니다. 하지만 이 칼은 어디선가 날아온 투구에 의해 목표 지점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소년 장수 시카트 규리아는 투구가 날아온 쪽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제국군 틸러 달비가 달려오고 있었죠. 이어지는 시카트와 틸러의 싸움.
이 작품이 소년 만화였다면 시카트에게 가능성이 있었겠지만 이 작품은 근본 정통 판타지였고 소년 장수가 베테랑 군인을 이기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죠. 시카트 규리아는 틸러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제압되는데 이때 시카트가 여인에게 외칩니다. 누나 빨리 자살해. 제국군은 누나를 이용할 거야. 시카트 규리아에게 누나라고 불린 여인의 이름은 정우 규리아. 아이저 규리아의 장녀였던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병약해 죽을 뻔했지만 도깨비의 성주 바우머릿돌이 그녀를 지문놀이로 데려와 살려냈고 그 후 지문놀이에서 도깨비처럼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이저 규리아는 황제와 갈등이 커지자 정우가 인질이 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규리아 성으로 불러들였죠. 하지만 규리아는 전쟁에서 패했고 병약한 그녀는 도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겨진 정우가 적에게 이용당할 것을 염려한 정우의 동생 시카트가 정우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카트의 시도는 틸러에 의해서 좌절되었고 시카트 본인도 제국군에 사로잡히게 되죠. 지문놀이에서 막 도착한 정우는 이 모든 것이 혼란스럽습니다. 평화로운 도깨비들과 함께 도깨비처럼 살아왔던 정우는 이들이 왜 서로 싸우는지, 왜 동생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지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태가 종료되었습니다. 시카트를 제외한 규리아 가문은 성이 함락되기 전에 도망쳤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우는 규리아를 침공한 제국군을 지휘했던 황제의 대장군 엘시 에더리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엘시는 정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정우의 아버지 아이저 규리아 대신 규리아의 변경백이 되라는 것이었죠. 정우는 동생에게 목숨을 잃을 뻔했고 이는 그녀가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볼 수 있으니 규리아 가문의 장녀인 정우가 아이저의 뒤를 이어 변경백의 자리를 승계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문놀이에서 자란 정우의 사고방식은 인간보다 도깨비에 가까웠고 인간 사회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또한 이 땅을 다스리고 싶은 생각도 없었기에 이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제안을 거절하면 자신이 황제로부터 처형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말이죠. 하늘을 비행하는 거대한 물고기, 하늘치 위에 만들어진 제국의 수도 하늘놀이. 데라시 백작이라는 나가 남자가 황제의 집무실에 방문합니다. 치천제는 집무실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는 벽난로를 바라보며 데라시 백작을 맞이합니다. 데라시가 이곳에 온 것은 규리아 전쟁을 지휘한 대장군 엘시 에더리의 승전 보고를 전하기 위함이었죠. 소식을 들은 치천제는 크게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엘시 에더리가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만에 규리아 성을 점령했고 그것은 대단한 업적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제국군이 승리할 것은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데라시는 엘시 에더리가 승전보고와 함께 죄수들의 대사면을 건의했다는 것도 알립니다. 이를 전달받은 황제가 이렇게 이릅니다. 분야 이야기군. 황제가 잃은 이름. 분야는 엘시의 약혼녀 이름이었죠. 그녀는 엘시를 따라 부인회라는 곳에 참가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병사들을 위무했었는데 이때 분야는 의도치 않게 간첩의 서신 반출을 돕게 되었고 그 까닭에 죄인이 되어 백화각이라는 곳에 갇혀서 시체 다루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엘시 에더리는 규리아 전쟁의 업적으로 자신의 공로를 인정받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약혼녀의 자유를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치천제는 데라시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값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는 짐에게 충성해야 한다고 말이죠. 황제의 이름에 데라시는 비늘이 일어나는 것을 억누릅니다. 자신의 발 아래 규리아에는 충성의 값을 매기려다가 몰살당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치천제는 서신을 읽으며 자신의 다음 계획을 데라시에게 이릅니다. 바로 엘시가 규리아를 다스리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우가 규리아의 변경백이 되어야 하고 차후에 엘시가 정우와 결혼한 뒤 엘시가 정우로부터 변경백 위를 넘겨받아 규리아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결정으로 결혼했다고 생각하길 바란다는 것이었죠. 얼마 뒤 정우는 엘시의 안내를 받아 데라시 백작을 만나기 위해 하늘놀이에 방문합니다. 정우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함이었죠. 정우와 만난 데라시가 한 가지 알려줍니다. 정우는 제국법이 연좌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규리아의 변경백 지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변경백 자귀를 이미 거절했음을 알렸고 데라시는 다른 질문을 합니다. 정우가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지였죠. 그러자 정우는 당황하며 데라시에게 우리 사이엔 넘을 수 없는 종족의 벽이 있다며 받지도 않은 청혼을 거절합니다.
고백도 안 했는데 차인 불쌍한 데라시는 충격을 회복한 뒤 다시 안내합니다. 본인이 변경백이 되는 것이 어렵겠다면 추후에 결혼해서 남편에게 변경백위를 이양하라는 것이었죠. 정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우니 지문놀이의 성주 바우 머릿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하기로 합니다. 이후 정우와의 이야기를 마친 데라시는 엘씨와 단둘이 대화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데라시와 엘씨의 대화. 데라시는 엘씨에게 부탁합니다. 인간과 인간 사회를 모르는 정우가 남편감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이익과 상관없이 오로지 정우를 위해 남편감을 찾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사람이 바로 엘씨뿐이니 엘씨가 그 일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엘씨는 데라시의 정우 결혼 주관 요청을 거절합니다. 하지만 데라시는 논리적으로 엘씨를 꾸준히 설득했고 결국 엘씨는 그의 뜻에 따라 정우의 결혼을 주관하기로 합니다. 엘씨가 데라시의 결혼 주관 요청을 받아들이자 데라시는 엘씨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에게 전하기 어려운 마지막 말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죠. 데라시는 엘씨에게 조심히 말을 전합니다. 엘씨가 황제에게 요청한 대사면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엘씨가 정우의 결혼을 주관하기로 하고 얼마 뒤 한 노인이 규리아 성을 찾아왔습니다. 노인은 규리아의 변경백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만 지금은 규리아의 변경백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는 엘씨와 만나게 되었죠. 하지만 노인은 대장군이 아닌 규리아의 변경백을 만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엘씨는 변경백은 아니지만 변경백에 가장 가까운 정우가 노인을 만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엘씨는 정우를 부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엘씨와 함께 노인을 만난 정우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노인은 규리아의 아스캄 지역에서 온 농부였습니다. 노인은 아들의 결혼을 위해 평생에 걸쳐 개간한 땅 일부를 그 지역을 다스리던 골케 남작이라는 자에게 금편 50립에 팔았었죠. 노인의 아들 결혼식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앞으로 행복한 나날만 있을 듯 했으나 얼마 뒤 골케 남작은 자신이 섬기는 규리아의 변경백이 제국군에 패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자신을 처벌할 변경백이 사라진 이 기회를 이용해서 노인으로부터 구입한 땅의 등기부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작한 등기부를 이용해서 자신이 구입한 땅이 본래부터 자신의 것이었으니 금편 50립을 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노인은 금편을 돌려줄 수 없었고 돈을 받지 못한 골케 남작은 노인의 며느리를 납치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격분한 노인의 아들은 골케 남작의 성에 찾아가 따지지만 바랄라에 가지 않을 만큼 두드려 맞은 뒤 감옥에 갇히죠.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던 정우는 엘씨에게 대장군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묻습니다. 이에 엘씨는 당연한 듯이 즉답합니다. 골케 남작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요. 정우는 물론 피해자인 노인까지 당황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엘씨를 쳐다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게 사형까지 시킬 일인가 싶었던 거죠. 그러자 엘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붓으로 이루어진 범죄라 해서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붓이 칼보다 강하다고 말하는 문필가는 많지만 붓으로 이루어진 범죄가 칼로 이루어진 범죄보다 더 큰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면 억울해합니다. 붓이 칼보다 강하다면 그 책임 또한 더 무거워야 합니다. 등기부 위조는 붓으로 이루어지는 반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최소한 칼로 이루어지는 반역과 같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죠. 현대의 기레기들이나 사기꾼들이 들으면 뜨끔하겠네요. 엘씨의 이야기를 들은 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엘씨에게 부탁을 합니다. 골케 남작을 직접 만나고 싶으니 병사를 빌려달라는 것이었죠. 아직 정우의 목숨을 노리는 규리아 잔당들이 있을 것을 걱정한 엘씨는 정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을 망설이지만 잠시 후 틸러와 함께 무려 300명의 레콘들로 구성된 엉겅퀴 여단 병사들을 붙여주며 정우를 보내줍니다. 며칠 후 아스캄 지역. 농부의 아들은 골케 남작의 병사에 의해 교수대 위에 올라왔습니다. 골케 남작의 병사가 농부 아들의 목에 밧줄을 걸고 있습니다. 농부의 아들은 눈을 감고 바랄라로 떠날 준비를 하는데 어디선가 들리는 큰 소리에 농부의 아들은 눈을 뜹니다. 농부 아들의 시야에는 레콘들로 구성된 무리들이 자신을 향해 오고 있었죠. 도착한 레콘무리 엉겅퀴 여단의 팡탄하장군은 농부의 아들을 구해냈고 골케 남작의 병사들은 감히 팡탄하장군의 행동을 저지할 수 없었습니다. 레콘들에게 대항했다가는 자신들이 바랄라로 떠날 테니까요. 그들은 골케 남작의 성으로 주랭랑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곧이어 노인의 아들을 구출한 정우 일행은 골케 남작의 성으로 향합니다. 얼마 뒤 아스캄 성에 도착한 정우 일행.
엉겅퀴 여단의 팡탄하장군은 전투를 준비 중인 골케 남작의 작은 성을 보고 중대장 마냥 실망합니다. 단 3명이면 충분히 점령할 수 있어 보이는 성인데 300명이나 되는 레콘들을 데리고 온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정우는 실망하는 팡탄하장군에게 미소를 지으며 300명이 모두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날 밤 아스캄은 땅이 움직이는 굉음과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무서운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주민들도 많았죠. 공포스러운 밤이 지나고 다음 날 골케 남작의 성이 있던 곳에는 성 대신 거대한 흙더미가 있었습니다. 정우가 300명의 엉겅퀴 여단의 힘으로 골케 남작의 성을 하룻밤 만에 매장했던 것이죠. 그것은 마치 성의 무덤 같았습니다. 성에 있던 이들은 모두 탈출하다가 체포되었고 골케 남작 역시 체포되어 정우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처분을 기다립니다. 정우는 골케 남작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이제 골케 남작은 아스캄 주민들의 집에서 살 것. 단 한 집에서 3일 이상 머무르지 말 것. 어떤 주민들도 골케 남작의 방문을 거부하지 말 것. 그리고 아스캄을 계속 다스릴 것. 마지막으로 골케 남작이 죄를 뉘우치고 앞으로 좋은 행동을 보여준다면 파묻은 성을 돌려주겠다고 하며 마무리합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정우의 일처리에 골케 남작은 물론 주민들까지 당황하는데 정우가 이런 명령을 내린 것은 골케 남작이 자신을 먹여 살리는 주민들의 노고를 잘 모르는 것 같았기에 그것을 잘 알게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틸러는 정우에게 질문합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을 알면 이해시킬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러자 정우는 이렇게 답합니다. 믿고 싶어요. 한편 최후의 대장간에 도착해 즈라도의 도끼를 납병한 황제 사냥꾼 일행은 그곳에서 황제의 심장병에 대한 단서가 사라져버린 나가들의 도시 하텐그라주 폐허에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사냥꾼 일행은 남쪽 당 하텐그라주에 향하기로 했고 또한 하텐그라주로 가는 길에 있는 발켄의 땅을 지나야 하는데 그 땅의 주인 암살공 락토 빌파가 그 땅에 스칼이라는 이름의 요새를 건설하고 있었고 거기에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정보도 알았습니다. 아실은 락토 빌파가 뭘 숨기는지 궁금하기도 했기에 하텐그라주에 가는 길에 스카리 요새를 들려보기로 합니다. 며칠 뒤 스카리 요새에 도착한 지멘과 아실. 아실은 스카리 요새를 보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철옹성 같은 요새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땐 어떤 병력이라도 막을 수 있는 훌륭한 성 같아 보였지만 공격과 방어를 구분하는 전투는 옛날의 방식이었고 뱀단지나 딱정벌레, 어르신 같은 빠른 명령 수단을 활용한 2차 대확장 전쟁 이후의 군사력은 공격과 방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시에 효율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스카리 요새는 방어만 가능해 이 시대의 병법에는 적절하지 않은 구시대적인 요새였습니다. 대체 왜 이런 곳에 요새를 건설하는 걸까요? 이 땅의 주인 암살공 락토 빌파가 바이든처럼 치매라도 온 걸까요? 그리고 얼마 뒤 지멘과 아실은 우연히 암살공 락토 빌파를 만났고 수배자인 지멘과 아실은 가명으로 자신들의 신분을 숨긴 채 잠깐 동안 즐겁게 대화를 나눈 뒤 밝게 인사하며 헤어지죠. 하지만 락토 빌파는 단번에 지멘과 아실이 수배 중인 황제 사냥꾼 일당이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밝게 미소 지으며 인사하던 락토 빌파는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 우디르급 태세 전환으로 표정을 싹 바꾸고 부하들에게 지멘과 아실을 잡으라고 명령합니다. 이를 전혀 예상 못한 지멘과 아실은 갑자기 요새 쪽으로부터 땅이 진동하며 큰 소리가 들리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윽고 요새로부터 수많은 레콘들이 튀어나와 아실 일행이 있는 방향으로 달려오죠. 이때 아실은 깨닫습니다. 락토 빌파에게는 요새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요새를 건설할 인부들, 즉 수많은 레콘들이 필요했다는 것을 말이죠. 지멘의 가방에 들어가 머리만 빼꼼 내밀고 있던 아실이 몸을 숙이라고 외치자 지멘이 몸을 숙였고 곧이어 바위가 지멘의 위를 스쳐 지나갑니다. 황제 사냥꾼 일행은 발케네의 숲에서 레콘 부대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황제 사냥 파티의 브레인 담당 아실은 생각합니다. 락토 빌파는 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레콘들을 모았을까? 그리고 그 목적은? 한편 지멘을 추적하는 레콘 부대는 숫자가 많았지만 전혀 조직화가 되지 않은 집단이었습니다. 강력하지만 집단 활동이 익숙하지 않은 레콘들은 많은 트롤짓을 하는데 특히 레콘 부대 중에는 지멘과 같이 검은 깃털을 가진 레콘들도 적지 않게 있었기에 아군의 검은 레콘을 지멘으로 착각하여 공격하는 등의 혼선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레콘 부대는 많은 수에 불구하고 지멘을 잡아내지 못하고 있었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고 지멘은 레콘 부대를 잠시 따돌린 후 숨을 돌릴 시간을 얻습니다. 레콘 부대와 공포의 숨바꼭질 시간. 레콘 부대의 숫자는 너무 많았고 이들로부터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멘은 이틀간 도주하며 상처도 많이 생겼고 지쳐 있었죠. 지멘을 찾는 레콘들의 발소리도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아실은 결심하고 지멘의 가방에서 나옵니다. 지멘은 보호해야 할 아실이 없다면, 아실이 어그로를 끌어준다면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는 수많은 레콘이 필요했고 이곳에는 수많은 레콘들이 있었지요. 또한 락토 빌파가 이렇게 많은 군대를 숨겨왔던 것을 볼 때 그는 황제와 적대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다면 아실은 이곳에서 뭔가 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을 마친 아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지멘에게 조용히 속삭입니다. 하텐그라주로 가라고요. 지멘은 아실의 의도를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아실을 그 폭력적인 무리들에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멘은 주변에 손을 휘저으며 아실을 찾았죠. 아실을 찾으면 바로 그녀를 잡아 가방에 넣을 생각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멘의 손이 아실과 가까워졌고 이때 아실이 한마디 말합니다. 타이모의 이름으로 부탁한다고요. 레콘들에게 붙잡혀 발케네의 주인 암살공 락토 빌파를 만난 아실. 아실은 락토와의 대화를 통해 그가 자신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바로 아실의 양어머니이자 지멘의 아내였던 여성 레콘, 타이모의 분리주의에 대한 것이었죠. 과거 타이모는 아라짓 제국이라는 유례없는 통합체제에서 집단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레콘들이 겉돌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레콘들만의 독립국을 만들어 레콘들을 교육하고 집단화에 익숙하게 만든 뒤 제국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죠. 아실과 분리주의에 대해 이야기하던 락토 빌파는 영리한 아실을 상당히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는 아실에게 너 내 동료해라를 시전하는데 그때 밖에서 레콘 부대들을 따돌린 지멘의 계명성이 들려옵니다. 락토, 내가 이곳으로 돌아올 때 그 애에게 상처 하나라도 있을 경우 상처 하나에 네 가족 한 명을 죽이겠다. 아실은 한동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얼굴색이 평소랑 같은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용. 최강의 생명체. 식물이며 동시에 동물이다. 성장하는 방식에 따라 온갖 모습으로 바뀔 수 있으며 완전히 성장한 후 용들은 불을 토하고 포자를 뿌린다는 점 외엔 공통점을 찾기 힘들 지경이다. 2차 대확장 전쟁에서 활약했던 뇌룡공의 아스와리탈은 전쟁 중 포자를 여럿 남겼고 아스와리탈이 남긴 포자 중 단 하나만이 2차 대확장 전쟁 중 발화하여 용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뇌룡공은 그 용근을 먹음으로써 용인이 되었고 용인의 능력으로 전쟁에서 활약을 했지요. 2차 대확장 전쟁이 끝난 이후 긴 시간이 지난 뒤 추가로 두 그루의 용화가 발화했습니다. 당시 아라짓의 두 번째 왕이었던 그리미 마케로우는 이 중 하나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대우왕은 아스와리탈 같은 무서운 용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러자 그리미 마케로우는 대우왕에게 약속합니다. 아무도 용을 용이라는 것을 모르도록 하겠다고요. 그래서 하나의 용화는 그리미 마케로우에게, 다른 하나의 용화는 지문누리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피를 마시는 새, 줄여서 피마새는 전작 눈마새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작품성을 인정받기도 했지만 눈마새에 비해서 판타지적 요소가 약해지고 정치적인 요소가 많아져서였을까요? 피마새는 뛰어난 작품성과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눈마새만큼은 흥행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눈마새를 읽고 피마새에 도전하신 분들은 많았지만 그중 많은 분들이 읽기가 어렵다며 중도 하차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새 시리즈의 팬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맛에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게 되었죠. 과연 대장군 엘시와 정우는 황제의 뜻에 따라 결혼하게 될까요? 그리고 황제 사냥꾼 지멘과 아실은 황제의 목숨을 끊는다는 수건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아스와리탈의 포자에서 태어난 두 용근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을지 예상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피를 마시는 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